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학기에 배웠던 많은 앱을 만들 때 필수적인 스위프트 언어를 문법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 언어는 2014년 6월 2일 날 발표가 됐고요.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장 안정적인 버전은 2.1 버전입니다. 2.2 버전부터는 오픈소스로 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픈소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클래스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뜯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선스는 아파치 라이선스를 가지고 되겠고요. 스위프트는 멀티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OOP 기반으로도 만들 수 있고 펑셔널 여러가지 종류의 문법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얘기입니다. 애플 회사에 이런 사람이 이때 발표를 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간을 준비해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2.2부터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아파치 라이선스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영향을 받은 언어들입니다. 영향을 준 언어가 되겠습니다. 스위프트 문법을 공부하려고 하면 플레이그라운드를 사용을 해야 되다. 여러분들이 맥에서 엑스코드를 깔아놨다고 하면요, 파일 뉴 해서 보통 이제 프로젝트 만들 때 앱을 만들 때 프로젝트를 하지만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하게 되면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엑스코드 스위프트 문법을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맥이 없는 사람들은 윈도우즈 환경에서 swiftstuff.com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스위프트 2 엑스코드 7.1 환경과 똑같은 환경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스위프트 문법을 공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이트죠. 참고로 책에 있는 모든 소스는 프린트 l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프린트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스위프트 2.0에서 프린트 라인이 프린트로 그냥 바뀌었어요. 프린트 이렇게 쓰고서 괄호 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바로 퀵룩과 리절트 메뉴에 의해서 결과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UI를 구상하고서 그 UI가 디자인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앱을 만들지 않고서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swiftstuff.com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은 안 돼요. 임포트하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스위프트 문법을 공부하는 데는 swiftstuff.com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스위프트의 데이터 타입 상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bjective-C를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걸로는 이제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해서 어쨌든 스위프트라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요. 지금 전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노력만 하고 있죠. 노력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애플의 공식적인 스위프트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번역된 옛날 버전이지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우리 책은 이 영문판을 기준으로 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혹시 관련된 오브젝티브 소스를 보고 싶으면 8을 7로만 바꿔서 하면 되겠고요. 내년에 이미 영문판 나왔죠. 영문판은 나왔는데요. 그 영문판 새로운 버전을 보려면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 전체 장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추가된 장 한 장 정도가 익셉션 핸들링 하는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스위프트의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인티저다 그러면 int 이렇게 쓰는데 대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variable의 약자로 발로 시작을 하고 변수 이름을 잡아주는 규칙에 의해서 이 변수 이름 잡아주는 규칙은 다른 언어랑 비슷한데요. 조금 더 포괄적이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변수 이름 잡고서요. 초기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초기값을 주게 되면 얘가 인티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만큼을. 아니면 내가 직접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변수명 다음에 콜론을 찍고서 자료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myNum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 숫자 10을 할당했다, 초기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캐릭터형의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작은 따옴표로 해서 캐릭터형을 초기화를 하는데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대문자 C로 시작해서 캐릭터라고 쓰고요. 이렇게 초기화할 때도 큰 따옴표로 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초기화할 때랑 캐릭터를 초기화할 때랑 똑같이 큰 따옴표를 가지고 합니다. 자료용들이 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거가 보이죠? 정수 데이터 타입도 많습니다. 8비트짜리, 16, 32, 64비트짜리지만 그냥 이렇게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형 데이터 타입을 권장하니까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어떤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변수나 상수를 이렇게 쓰고요. 괄호를 열고 닫고 하고 앞에다가 이렇게 역슬래시를 쓰게 되면 그 자리에 그 값이 찍힙니다. 그 자리에 그 값이 찍혀요. 부동 소수점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고요. 플로트형이나 더블형이 있습니다. 더블형이 더 정확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64비트고요. 플로트형은 32비트고 소수점 이하 정확도도 이제 더블형이 15자리까지 정확하고 얘는 6자리까지만 정확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더블형을 기본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true와 false만 저장할 수 있는 형을 불리언형이라고 하고요. 비일대 문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 타입은 캐릭터로 쓰고요. 이렇게 초기값을 쓰는데 큰 다음표를 이용해서 초기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열은 문자 2개 이상의 모임, 일련의 문자들을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스트링형을 쓰고요. 콜론 스트링이라고 써서 이렇게 문자열 형식으로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티저형이고 얘도 인티저형이네요. 문자열들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요. 쭉 연결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특수문자나 익스크립트 시퀀스는 보통 역슬래시를 먼저 쓰는 거, 우리 C 언어나 이런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스위프트에서 변수를 만들 때는 베리어블의 약자로 바로 시작을 합니다. 변수에 할당된 값은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수를 만들 때는 let을 써요. let. 콘스탄트인데 let이라고 쓰고요. 한번 할당이 되면 그 후에 초기값에서 변경이 될 수 없는 게 let이 되겠습니다. 자, 바라고 쓰는 이 유저 카운트는 나중에 20이나 30으로 바뀌어줄 수가 있는데요. let이라고 쓰는 얘는 계속 초기값인 20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상수가 되겠고, 바뀌지 않는 값을 선언할 때는 상수로 하도록 애플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값이 바뀌지 않는 것을 만들 때는 변수보다는 상수를 만들도록 하죠. 타입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얘가 인티저인 거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확하게 써주는, 직접 적어주는 것을 타입을 어노테이션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 쓰면 얘가 추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티저형인 것을 확인하는데요. 그것을 타입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써주는 것을 타입 어노테이션 생략을 하게 되면 알아서 추론을 하는 것을, 컴파일러가 알아서 추론하는 것을 이렇게 컴파일러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타입 추론이라고 합니다. 타입 변환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as 연산자를 이용을 하는데요. 자식 객체를 부모 뒤에 있는 걸로 이제 타입을 변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상속 관계에 있는 애들을 변환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타입 캐스팅이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자식 객체를 부모로 만드는 것은 자식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방식을 업캐스팅, 안전한 캐스팅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상속 계층도를 보면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식이죠. 자식을 부모로 만드는 업캐스팅은 안전한 캐스팅이고요. 자식이 더 추상화가 됩니다. 원래 있던 거를 다 갖지 못하게 되겠죠. 반대로 부모 객체를 자식 객체로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as 느낌표, as 물음표를 쓰는데요. as 느낌표를 보통 많이 쓰는데 다운캐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다운캐스팅이고요. 이게 부모 객체를 자식 객체로 만들면서 일반 타입으로 반환을 합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운캐스팅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느낌표로 가지고서 하고요. 물음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다운캐스팅을 하긴 하는데 옵셔널 타입으로 반환을 해줘요.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데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옵셔널에 대해서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소스에 보면 as도 있고요. as 느낌표도 있네요. as를 쓰면 이쪽에 있는 애가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식 객체예요. 자식 객체. 자, 얘가 자식이고 얘가 부모입니다. 이런 식이고요. 반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쪽이 부모고 이쪽이 자식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타입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객체가 이런 클래스형인지 알고 싶을 때는 is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참이면 true가 나와서 이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any와 anyObject라는 게 있는데요. anyObject는 어떠한 클래스의 인스턴스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객체 타입이 범용 타입이 anyObject가 되겠습니다. 상속관계가 아니더라도 얘는 타입 캐스팅이 가능한 타입이 되겠고요. 어떤 클래스의 객체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Objective-C에서 최상위 클래스가 NSObject인데요. 이 NSObject랑 비슷한 가장 추상화된 최상위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클래스 타입만 가능한 거예요. 클래스의 객체만 저장할 수 있지 구조체라든지 열거형 등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허용하려고 하면 이제 any라는 것을 써야 돼. any는 모든 객체를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펑션 타입, 함수 타입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함수 타입이 뭔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클래스, 구조체, 열거. 얘는 클래스의 객체만 허용하고요. 얘는 구조체 객체, 열거형, 함수 타입 등 것들까지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범용 타입인 any가 되겠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투풀인데요. 다른 언어에는 없는 가장 강력한 기능입니다.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객체에 일시적으로 묶는 매우 간단한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만 보면 이렇게 그냥 변수 같지만 이 대입을 할 때, 초기화를 할 때 괄호가 오고요. 여기 값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값들을 묶어서 하나의 변수에 저장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투풀이라고 합니다. 투풀. 자, 근데 투풀은 이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값들을 접근해서 써야 되고요. 각각의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얘는 0, 얘는 1, 2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값을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myTupule이 전체니까 myTuple의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한 다음에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내가 중간에 있는 애는 특별히 이름을 주고 값을 쓸 거 아니다 그러면 무시할 텐데요. 그걸 언더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있는 것도 무시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고요. 아니면 각각의 값에 이름을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count, 두 번째 거는 length, 세 번째 거는 message 이런 식으로 값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투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함수에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리턴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C나 이런 데서 이런 걸 구현하려면 이제 콜 바이 레퍼런스 타입으로 포인터를 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풀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자, 스위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는 옵셔널이 되겠습니다. 이 옵셔널 데이터 타입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스위프트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옵셔널입니다. 값을 반환할 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값은 옵셔널 타입이라는 객체로 감싸서 반환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인티저라는 함수는요, 여기 문자열들을 말 그대로 정수형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얘를 쓰게 되면 이제 100이 나오는데요. 그냥 100이 나오지 않아요. 옵셔널 100이 나옵니다.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옵셔널 괄호 열고 닫고 100이 나옵니다. 자, 얘는 뭐가 나오고 싶은데 이게 하이가 숫자로 바뀔 수가 없잖아요. 정수값으로. 그래서 정수값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값도 반환할 수가 없는 그런 의미로 nil 값을 반환을 해요. nil 값을. 자, 이 함수는 리턴형이 옵셔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il 값을 반환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nil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려면 옵셔널로 만들어야 됩니다. 스위프트에서 기본 자료형들은요, nil 값을 저장할 수 없어요. 이 nil 값을 저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옵셔널 데이터 타입으로 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nil도 저장하려면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제 nil 값이라는 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값이 없다는 거를 표현할 때 스위프트에서는 nil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제 nil 값을 저장을 하려면 그게 옵셔널 타입의 변수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수 또는 상수에 아무런 값이 할당되지 않는 상황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는 게 옵셔널을 만든 이유라고 하네요. 옵셔널하게 변수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타입 선언부 뒤에 물음표 문자를 씁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변수명 뒤에 쓰는 게 아니고요. 타입 다음에 물음표를 써요. 자, 이렇게 인덱스 다음에 이게 변수명이죠.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타입 다음에 물음표를 쓰게 해서 옵셔널 인티저 변수로 선언합니다. 자, 물음표가 없으면 일반 인티저형 변수고요. 물음표가 있으면 옵셔널 인티저형 변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제 인덱스 변수는 정수값을 가질 수도 있고 아무 값도 갚지 않는 닐 상태, 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옵셔널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는 보통 얘가 이제 닐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 다음에요. 닐이 아니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닐일 때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할당된 값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if else를 쓰면서 또 값을 체크를 해서 실제로 가지고 놉니다. 옵셔널 타입은 연산이 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벗겨내야 해제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forced unwrapping이라고 합니다. unwrapping. 감쌌던 것을 다시 풀어줘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옵셔널 타입으로 인덱스라는 인티저형 변수를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넣습니다. 닐이 아니고 닐도 넣을 수 있어요. 자, 3을 인덱스에다 넣고서 여기다가 이제 값을 인덱스를 가지고 노는데 그냥 인덱스라고 하면 옵셔널 3이기 때문에 가지고 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옵셔널을 해제해 주려고 하면 느낌표를 해서 이렇게 강제 언래핑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놀기 전에 반드시 얘가 닐이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이 물음표 이꼴은 보통 두 개가 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여기 스페이스를 반드시 하나 써줘야 됩니다. 스페이스 없이 이렇게 그냥 여기다 붙여버리면요, 얘를 옵셔널을 해제하는 걸로 알고서 먼저 그걸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엉뚱한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 닐 값과 비교를 할 때는 반드시 앞에다가 공백을 해서 컴파일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옵셔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자료형 뒤에 물음표,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변수명 다음에 느낌표를 해서 옵셔널을 해제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강제로 해제하는 언래핑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옵셔널 변수를 임시 변수나 임시 상수죠. 임시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요. 그 값을 사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느낌표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그 예가 되겠는데요. 똑같은 예제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여기서 인덱스하고 느낌표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덱스를 여기서만 잠깐 이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이 로컬 변수에다가 넣어놓고요. 이 값을 쓰는 거죠. 이 값을 쓸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원래 옵셔널 변수였지만 잠깐 다른 로컬 변수에 저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옵셔널이 풀려요. 그래서 그 값을 그냥 일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옵셔널 변수를 풀어주는, 해제하는 강제 언래핑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옵셔널 타입의 암묵적인 언래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얘는 아까 우리가 옵셔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렇게 뒤에다 물음표를 한다고 했는데요. 얘는 선언할 때 느낌표를 가지고 합니다. 느낌표를 가지고 얘는 옵셔널 변수인데 이렇게 느낌표로 되어 있는 이 옵셔널 변수들은요. 옵셔널 타입들은 그냥 일반 변수처럼 쓰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해서 느낌표로 해서 썼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물음표로 선언해서 느낌표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물음표로 선언해서 iflet이나 이런 데다가 잠깐 사용하는 지역 변수로에다 대입해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느낌표로 해서 선언한 다음에 그냥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 이제 클래스 초기화나 이런 것들이 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이 옵셔널 타입을 암묵적인 언래핑 방법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복되는 얘기지만 왜 옵셔널 타입을 사용하느냐? 옵셔널 타입만 아무런 값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닐 값인데 아무런 값을 갖지 않거나 닐 값을 가질 수가 있고요. 닐 값이 옵셔널이 아닌 변수의 상수에 할당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옵셔널 변수 닐이 저장될 수 있지만 옵셔널이 아닌 변수들은 닐 값을 절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옵셔널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영문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특정 값이 존재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에 이제 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보통 nil이라는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다 이제 설명했던 거를 지금 영문 그대로 옮겨놨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이 PPT 자료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nil이라는 것은 값이 없는 valueless state를 표현하기 위해서 옵셔널 변수에다가 세팅하는 값이 nil입니다. nil. 옵셔널 변수에 nil을 할당하면 값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상수나 변수에 값이 없는 상태가 존재한다면 옵셔널 타입으로 선언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nil 값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옵셔널 변수와 nil, 옵셔널 변수에 초기 값을 할당하지 않으면 또 자동으로 nil 값이 할당이 됩니다. 자동으로 여기 지금 초기값 안 넣어줬죠? 자동으로 nil 값이 없는 상태인 nil 값이 할당이 되고요. 자,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옵셔널 바인딩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대입한 다음에 이 값을 쓰면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옵셔널에 대해서 옵셔널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반적으로 이 옵셔널 타입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영문도 좀 보면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위프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위프트의 연산자와 표현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뭐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언어에 사용하고 있는 연산자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입 연산자, 할당 연산자를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똑같습니다. x는 마이너스 10이다 해가지고 단항 마이너스 연산자, 마이너스로 바꿔주는 연산자라든지 아니면 뺄셈 연산자, 빼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나머지 연산 다 똑같습니다. 복합 할당 연산자라고 알죠? x에다가 y만큼 더해서 다시 x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게 나오면 이거 없애버린 거를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앞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죠. 증가 연산자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 증가시키고 하나 빼주는 뿔뿔 마이너스 이 뿔뿔 마이너스 연산자는 이제 앞으로 없앨 거라고 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연산자가 있고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같으냐 다르냐 제일 많이 쓰는 거죠. 불리언 연산자는 not, and, or와 XOR 연산자, 다른 언어랑 똑같은 연산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 연산자는 좀 특이하죠. 점점점과 이게 있는데요. 점점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서 닫힌 범위 연산자입니다. 반닫힌 연산자, 범위 연산자는 이렇게 점을 두 개 찍고 하나에 꺽쇠를 써주면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얘기예요. 얘는 5, 6, 7, 8이지만 얘는 5, 6, 7이겠습니다. 사망 연산자 똑같고요. 비트 연산자 다 똑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자, 스위프트의 흐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프문을 돌릴 때 사용하는 for문이 되겠습니다. 조건 증가 for문이 되겠고요. 아니면 for in 반복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for 초기 값을 주고요. 조건식 이 조건이 맞으면 이 실행을 하고 증가나 감소를 해라 이런 거죠. 초기 값이 0이고 이 변수라고 해서 별을 써야 되겠죠. 이럴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이 조건이 맞으면 얘를 실행해라 이런 거죠. 0부터 9까지 쭉 그 값이 출력이 되겠네요. value of I is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출력이 되겠네요. 이 for in 반복문도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in 다음에는 범위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1부터 5까지라는 범위를 지정하거나요. 컬렉션이라고 해서 배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딕셔너리 같은 애들을 여기다 써주면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이 상수명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명이 뭐냐? 그냥 이 안에서만 가지고 노는 값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값을 쭉 여기다 출력을 하면 이게 신기하게도 1부터 5까지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가지고 놀
를 여기다가 상수명을 써주게 되겠습니다. 반복문이 돌면서 컬렉션은 범위에서 가져온 항목을 담게 될 상수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 한 번 돌 때는 1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걔를 찍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두 번 돌 때는 2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배열이나 이런 거에서는 이제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런 값들이 이 상수명에 할당이 돼서 되는 거고, 이 상수명을 쓰고 싶지 않다. 그냥 내가 10번 돌리고 싶다. 여러분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 인덱스 자리에다가 언더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while은 똑같죠. while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고, 두 while이었는데 이제 2.0부터 repeat while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repeat while 해서 일단 먼저 최소 한 번은 실행하고 조건식이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최소한 실행하는 경우에는 repeat while 문을 쓰고요.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는 이제 브레이크 문을 쓰죠. 브레이크 문.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를 빠져나올 때 사용하는 문장이 브레이크입니다. 컨티뉴 문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조건을 비교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컨티뉴 문입니다. 자, 조건부로 이제 흐름을 제어하는 게 if 문이 되겠습니다. 이 불리언 표현식을 쓰고요. 자,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해라. 이 if 문이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if 문 여기 괄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뭐 별로 큰 건 아닌데요. 여기 중괄호 보통 이제 이렇게 한 줄만 실행할 경우에는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중괄호 생략하죠. 옆에다 쓰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위프트에서는 if 문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도 돼요. 자, 그래서 if, else 이런 식으로 해서 쭉 else를 연속해서 쓸 수가 있고요. 스위프트에서 특별한 게 이제 스위치문입니다. 다른 스위치 케이스문과 좀 달라요. 다른 언어에. 자, 스위치라고 쓰고 케이스에다가 쭉 나열하는 거 보면 뭐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 조금 다르고요. 여기 지금 변수 value 값이 4입니다. 그래서 value가 4, 케이스 4다 그러면 이제 얘가 걸려서 얘가 출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통 이제 다른 언어에 브레이크문이 있죠. 브레이크문이 있어야지 빠져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브레이크문을 내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실행하고 빠져나옵니다. 특이하죠. 다른 언어에서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요. 워낙 뭐 당연히 브레이크가 없어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을 바꾼 것 같아요. 다른 언어랑 좀 다릅니다. 자, 케이스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쓸 수 있습니다. 1, 2, 3일 때, 0, 1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줄 수도 있어요. 0부터 49까지는 화시로 0부터 49까지는 좀 콜드 추운 거고요. 더운 거고, 뭐 따뜻한 거고, 더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문이 없어도 브레이크가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where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where를 쓰게 되면 이런 조건이면서 이런 거 쓰죠. 자, 여기 0에서 49이면서 나누기로 1 나눠서 0이니까 짝수네요. 추면서 짝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브레이크가 내부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동작한다 그랬죠. 이제 그런데 내가 여기 이럴 때 실행하고 밑으로 계속 가고 싶다. 그럴 리는 사실 별로 없지만 알고리즘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fall through라는 키워드를 오히려 써줘야 됩니다. 빠져나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해주는 키워드가 fall throug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이 케이스에 걸리면요 쭉 내려가서 끝까지 다 진행을 하고요. 여기 이 케이스에 걸리면 여기서부터 해서 끝까지 또 진행을 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스위프트에서 이제 함수 역시 제일 중요한 거죠. 함수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뭐 일단 이제 펑션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함수 이름을 씁니다. 매개 변수 이름이 먼저 오고요. 타입이 먼저 옵니다. 다른 언어랑 반대죠. 보통은 이제 자료형 매개 변수 이름, 자료형 매개 변수 이렇게 오는데 스위프트에서는 반대로 와요. 그 다음에 반대로 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콜론을 찍어주고요. 자료형이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앞에 나와요. 콜론을 사이에다가 두고서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하고서 이렇게 반환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형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C나 이런 데서는 반환형을 앞에 쓰게 되어 있는데 수입돼서는 반환형을 뒤에 쓰게 되고 반환형 다음에 이제 함수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그런 설명이 있고요. 이 반환형을 쓸 때 이제 리턴 값이 없으면요 원래 화살표하고 보이드도 대문자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반환값이 없는 함수는 반환값 타입을 쓸 필요가 없고 이 화살표도 생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함수를 보면 이게 이제 지금 화살표 보이드가 생략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그런 거 써야 되죠.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고요. 펑션이라고 반드시 써야 되고 매개 변수가 없어도 역시 빈 괄호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으면 호출할 땐 함수 이름과 괄호 열고 닫고를 합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이제 매개 변수가 없으면 그냥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되죠. 다른 언어랑 비슷하죠. 자, 보통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또 세미콜론 여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보통은 잘 안 써요. 한 줄에 여러 개의 문장을 쓸 때만 이제 세미콜론을 보통 쓰죠. 자, 빌드 메시지라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네요. 하나는 첫 번째 거는 스트링형이고 네임이고 인티저형으로 카운트라고 되어 있고 리턴형이 스트링형입니다. 그래서 리턴하기를 이름과 이 문장과 카운트 값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합쳐서 그 값을 스트링형으로 리턴을 하는데요. 자, 얘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빌드 메시지 나와라 해서 매개 변수 두 개잖아요. 첫 번째 거는 그냥 해당하는 자료형으로 해서 써주면 됩니다. 스트링형이니까 스트링 썼고요. 두 번째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인티저라고 해서 인티저 값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이제 이게 외부 매개 변수명인데요. 외부 매개 변수명을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게 스위프트 2.0부터 바뀌어가지고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 에러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매개 변수부터는 여기 외부 매개 변수 이름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호출할 때 매개 변수 앞에다가 매개 변수 이름 콜론 하고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게 이제 내부 매개 변수, 외부 매개 변수라는 뜻인데 제가 여기다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dd라는 함수고요. x랑 y를 받아서 리턴 값은 인티저고 x, y 더한 값을 인티저로 리턴합니다. 이 add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자, 첫 번째 인자는 자료형에 맞춰서 x 값을 넘겨주면 돼요. 자, 두 번째 인자부터는 반드시 여기 이렇게 여기 매개 변수 이름 콜론 하고서 이 값을 넘겨줘야지 이 20이 y로 들어갑니다. 10은 그냥 x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30이 튀어나오겠죠. 출력해보면 3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스위프트 소스를 보면 제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매개 변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매개 변수 외부 매개 변수라고 그러고요. 뒤에 있는 애는 내부 매개 변수예요. 내부 매개 변수는 이 안에서 쓰는 매개 변수고요. 외부 매개 변수는 이렇게 호출할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참 독특하죠. 오브젝티브스의 문법을 따라서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엉뚱하게 바뀌어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만든 애드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외부 매개 변수 이름을 가지고 두 번째 매개 변수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스위프트 2.0에서는 여기 지금 외부 매개 변수 이름이 없잖아요. 외부 매개 변수, 내부 매개 변수인데 두 개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외부 매개 변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부 매개 변수잖아요. 지금 y가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 내부 매개 변수가 외부 매개 변수명까지 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아까 y라고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프트 2.0부터 또 이게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책은 이제 그래서 이걸 안 쓰고 있었는데 책을 다 바꿔야 됩니다. 책은 스위프트 1.2 기준으로 지금 문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첫 번째 것만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로 이 외부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난 이제 이렇게 통일감을 주고 싶다. 첫 번째 것도 이렇게 외부 매개 변수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앞에다가 외부 매개 변수 이름을 쓰면 됩니다. 얘는 내부 매개 변수고요. 내부에 사용되는 값이고 얘는 외부 매개 변수 값 호출할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first와 with 이렇게 해서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스위프트의 함수 클래스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꼭 실습을 하면서 여기다가 변수도 좀 더 넣어가면서 실습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많은 함수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라이드는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함수고요. 이게 함수 이름입니다. 매개 변수가 하나 있다는 거고 항상 뒤에 있게 자료형이고 얘가 객체나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얘가 리턴형이 되겠어요. 리턴형. 자, prepare for segway라는 함수다. 이게 매개 변수가 두 개가 있네요.
뒤에 있는 게 자료형이고 클래스가 될 수도 있고 구조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변수가 일반 자료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인티저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UI 스토리보드 세그웨이라는 클래스가 있죠. 클래스고요. 얘가 객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ny 오브젝트는 어떤 클래스의 객체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샌더가 객체가 되겠습니다. 테이블 뷰 이게 클래스명이 되겠고요. 클래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매개 변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의 외부 매개 변수 이름, 내부 매개 변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나오면 대부분 야 도대체 함수가 이건 뭐고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섹션은 내부적으로 쓰는 값이고요. 얘는 호출할 때 사용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현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합니다. 여긴 지금 외부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이 샌더를 내부적으로 바로 쓰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호출할 때 쓰는 애고 얘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놀 때 쓰는 애입니다. 이만큼이 리턴형이 되겠죠. 이만큼이 리턴 값의 자료형이 인티저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매개 변수가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입력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인데 이게 이제 내부에 쓰는 거, 외부에 쓰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테이블 뷰에 보면 매개 변수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얘가 자료형이고요. 얘는 외부 매개 변수 이름, 얘는 내부 매개 변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내부 매개 변수 이름을 가지고 놀게 되어 있어요.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드로렉트 매개 변수가 얘는 이제 사실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형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가지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노는 애는 여기서 이제 이 렉트라는 구조체를 가지고 구조체 변수를 가지고 놀게 되어 있습니다. POD들도 많이 본 함수죠. 메소드죠. 부모를 호출한다는 건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게 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외부 매개 변수 이름, 내부 매개 변수 이름 얘가 이제 자료형이 되겠는데 자료형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콜론이 되어 있는 걸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리턴형은 부울입니다. 그래서 주루값, 펄스값만 리턴할 수 있는 함수가 되겠고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이게 없으니까 보이드형으로 리턴 값이 없는 함수란 얘기입니다. 얘가 자료형, 얘가 변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클래스라고 하면 얘가 객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몇뷰 이렇게 되어 있네. 항상 뒤에는 보면 두 개가 오기도 하고 그냥 하나가 오기도 하는데 두 개가 오면 얘는 자료형이고 여기는 외부 매개 변수 이름, 얘는 내부 매개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계속 나오네요. 터치 비건이라는 함수는요. 자, 이게 첫 번째 매개 변수고 얘가 두 번째 매개 변수입니다. 얘가 외부, 얘는 내부, 얘는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료형. 셋이라는 구조체인데요. 구조체에 셋에 이제 UI 터치라는 형의 구조체를 만드는 거예요. view will appear. 자, 부울형으로 이런 변수를 가지고 노는 함수가 되겠고 얘가 함수 이름, 얘가 매개 변수가 하나죠. 매개 변수 하나고 얘 함수 이름, 매개 변수.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두 개. 항상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대부분이 외부 매개 변수, 내부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두 번째 내부 매개 변수만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좀 달라요. audio player did finish play 이런 함수가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네요. 얘는 또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외부 내부 매개 변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네요. 얘는 외부 매개 변수는 또 없네요. 자, 이런 함수를 가지고 놀 때는 첫 번째 거는 그냥 쓰면 된다고 그랬죠. 값을 넘겨주면 되고요. 이 부울형인가 봐요. 첫 번째 매개 변수에 대입하는 값이. 두 번째 매개 변수부터는 반드시 이렇게 외부 매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달되는 값들은 여기 있는 값들이죠. 여기 있는 값들입니다. 여기 있는 값들이 전달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외부 매개 변수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디폴트 함수 매개 변수라고 해서요. 지금 매개 변수가 두 개짜리 빌드 메시지라는 함수입니다. 원래 두 번째 인자에다가 이 스트링형으로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넘겨줘야 되는데 호출할 때 그래서 여기다가 원래는 네임 쓰고 콜론을 찍고 이런 식으로 원래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는데 이거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이 값을 쓰겠다는 거를 이제 디폴트 인자라고 해서 우리 C++ 시간에도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디폴트 인자를 줄 수가 있다. 안 오면 이렇게 존처럼 존이 오면 그 값을 쓰지만 안 오면 문제 없다. 안 와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커스터머라는 그 고객의 이름을 쓰겠다 이런 거죠. 함수로부터 여러 개의 결과를 리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사이즈 컨버터라는 이 함수는요, 매개 변수 하나를 받아서 여기가 이제 리턴형인데 리턴형이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를 열고 닫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투풀이네요. 투풀에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해놨고, 자, 여기가 이제 자료형이고 뒤에 있는 애들이 다 플로트형이네요. 처음에 야드는 렌스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렌스 값에서 이만큼 곱해주고 센티미터, 메터 다 이렇게 해서 형변화 이제 그 환산을 하는 이렇게 환산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 리턴하기를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리턴할 수 있습니다. 투풀이기 때문에 반드시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하게 되면 되고요. 리턴형도 그래서 각각의 자료형에 맞춰서 플로트형, 플로트형, 플로트형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을 넣어주면 야드, 센티미터, 메타가 한꺼번에 튀어나오고요. 그걸 여기다 저장할 수 있고 야드 값을 센티미터 값을, 메타 값을 출력해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풀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개의 값을 리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s라는 함수도 똑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 결과를 세 개를 동시에 리턴을 합니다. 원래 이런 거를 이제 C나 C++에서 하려고 하면 포인터나 콜바이 레퍼런스 참조자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투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할 수 있네요. 자, 15와 14. 14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반드시 이렇게 외부, 내부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 변수 이름 다음에다가 이렇게 14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된 결과 뭐 29라든지 1이라든지 이런 값이 여기 리턴이 돼서 그 결과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가변 매개 변수라고 해서요. 이 display strings라는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개수가. 왜냐면 어쩔 때는 하나만 받아들이고 싶고 어쩔 때는 두 개, 세 개, 네 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점점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점점점. 사실 C 언어나 이런 데도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매개 변수의 개수를 가변하고 싶으면 점점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매개 변수 이 값 여기 렌스나 위스나 이런 게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뀐다고 하면 변수기 때문에 앞에다가 bar을 더 써줘야 됩니다. 자, in-out이라고 해서 in-out이라는 것은 자, 지금 이제 더블 밸류라는 얘는 이렇게 변수로 해서 밸류로 인티저 값, 리턴 값도 인티저고요. 밸류의 값에 더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건데요. 2배가 되는 거죠. return value 이렇게 합니다. 자, my value 값을 여기서 찍어보면 당연히 여기서 1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ouble value라는 이 함수를 호출해서 my value를 여기다가 넣네요. 그러면 10이 여기로 들어가서 2배가 돼서 10 더하기 10이 돼서 20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y value 값을 다시 여기서 찍어보면요. 여기서 바뀌었지만 그 함수 내에서 바뀐 거고요. my value 값은 여전히 10이죠. 여기서 여전히 10입니다. 이게 이제 call by value라고 해서 내가 my value를 넘긴 게 아니고 my value의 값인 10을 넘긴 거죠. 그래서 10이 여기서 20이 증가될 뿐이지 my value 값은 여전히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이렇게 call by value 타입을 쓰기 때문에 뭐 내가 이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이 들어가는 거지 변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클래스 혹은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call by value가 아니고 call by reference입니다. 클래스를 넣어줘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중요한 문법이긴 한데 뭐 약간 기본적으로는 call by value입니다. 근데 매개 변수로 클래스나 함수가 들어갔을 때는 call by reference 타입을 하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여기도 바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도 20으로 바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앞에다 in-out이라고 더 써주면 되겠습니다. in-out이라고 써주게 되면 마치 우리가 포인터 변수로 받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호출을 할 때도
실제로 그냥 myValue라고 쓰면 안 되고요.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 %를 붙여서 호출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포인터 처리를 해서 이렇게 여기서 바뀐 값이 찍어보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in, out이라는 것을 더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콜 바이 레퍼런스를 일반 자료용을 기본 자료용을 콜 바이 레퍼런스로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클래스나 함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로 클래스의 객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콜 바이 레퍼런스 형식으로 해서 호출이 돼서 결과값이 그 뒤에 변환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매개 변수로 함수를 넣을 수 있어요. 지금 inches to fit라는 함수를 보면 매개 변수 하나고요. 그 다음에 리턴형이 플로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치를 받아서 그거를 fit로 변환을 해서 결과를 리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니까 inch to fit라는 이 함수 이름을 이렇게 변수에다요, 상수네요. 상수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함수를 자료형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스위프트의 함수는 자, 그래서 toFit로 해서 이렇게 호출하는 거나 얘로 호출하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또 매개 변수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함수의 데이터 타입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 함수의 데이터 타입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괄호 열고 매개 변수 이름, 지금 매개 변수가 지금 이거죠. 플로트형이죠. 플로트형, 그 다음에 화살표 하고요. 리턴형의 자료형을 리턴형을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ches to fit라는 함수는 이러한 데이터 타입을 갖는 함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함수 한번 봅시다. 이 애들한 함수는 이 애들한 함수의 함수 자료형을 써라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인티저, 그 다음에 컴마, 인티저, 가로 닫고 화살표, 인티저 이런 식이 되겠죠. 가로 안에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들을 쭉 나열을 컴마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하고 그 다음에는 리턴형을 써주면 이게 바로 함수의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요. 자, 이제 이런 거 할 때 써요. 이런 거 할 때. 자, 보통 이제 이게 매개 변수가 두 개인데 얘가 두 번째 거는 플로트형이잖아요. 근데 얘는 엉뚱한 이상한 형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금 함수를 다른 함수에 매개 변수로 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inches to fit라는 형은 기본적으로 inch를 fit로 바꿔주는 함수고요. inches to yard라는 형은 inch를 yard로 바꿔주는 간단한 함수인데 얘네들의 함수 이름을 이렇게 to fit과 to yard라는 상수에다 대입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output conversion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얘는 지금 이런 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인자는 float형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converter function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된 이 converter function은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인자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 value 값을 가지고서 리절트에 넣고서 결과를 찍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거 보면 output conversion이라는 함수를 지금 호출하는데 여기다 to yard라고 쓰고 있죠. to yard는 뭐냐면 이거. 이게 함수 이름을 써놨던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value로는 지금 이 플로트형에 10이 들어가고요. 10이 들어가고 converter function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 converter function이 지금 to yard였기 때문에 to yard면 inches to yard라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함수를 매개 변수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함수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to fit를 하게 되면 to fit는 사실 inches to fit이라는 이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에 10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번에는 인치를 fit으로 변환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찍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들을 볼 때요,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있는 부분이 매개 변수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리턴형입니다. 이렇게 리턴형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리턴형이 함수다. 함수를 리턴하나 보다. 함수를 이렇게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어요. 자, 클로저는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블럭이라고 부르고요. 람다, 델리게이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게 독립적인 코드 블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가로 열고 닫고, 중가로 열고 닫고로 되어 있고, 그 안에다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고, 여기다가 얘를 어떤 데다 이렇게 대입해서 걔를 함수처럼 호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중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다가 함수의 기능을 다 적습니다. 적을 때 이 클로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리턴형 다음에 in이라고 써요. in이라고 쓰고서 이렇게 상수를 함수처럼 호출을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런 이름이 없는 딱 그 자리에서 한번 사용하고 말 그런 함수들은 굳이 이름 만들어 놓고 그걸 호출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블락으로 묶어서 실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클로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우리 책에서 실제로 우리 한 군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실습은 해보지 않아서 당장은 몰라도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in을 쓰고 함수 이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